1995년 4월 22일 46세의 여성 작가 루이스는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1948년 6월 23일에 태어났고 그녀에게는 오빠 데이비드와 동생 메리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4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미디어 컨설팅 회사를 운영했으며 메리는 훌륭한 연극배우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루이스였죠. 어릴 때부터 책과 미술에 푹 빠져 살았던 루이스는 문학과 예술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루이스는 28살이 되던 해 동화책을 출간해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루이스의 재능은 동화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영문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프리랜서 기자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녀의 인생에서 결혼만큼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의 첫 번째 결혼은 실패로 돌아갔고 1985년 한 파티에서 루이스는 두 번째 남편인 건설 엔지니어였던 제임스를 만났는데 그때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하고 말았죠. 두 사람은 곧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이때 제임스는 36세, 루이스는 37세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결혼 생활은 마치 달콤한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부부는 종종 주말마다 멀지 않은 강가로 산책을 나갔고 그때 루이스는 태극권을 수련했으며 제임스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일상은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이스는 감정 기복이 심해 며칠 동안 우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제임스는 루이스의 이러한 행동을 받아들였고 루이스와 함께 극복할 의지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고 루이스가 스스로 결혼 생활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43살이 되어서야 루이스는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사랑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브렛이었고 두 사람은 1994년 5월부터 동거를 이어나갔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루이스가 실종되었을 때 사실상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루이스는 일기에 이렇게 적기도 했었죠. 브렛과 함께여서 내 몸과 영혼이 기쁨에 젖어 있다. 그러나 브렛과 동거한 지 11개월 만에 루이스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995년 4월 23일 경찰서에 전화가 걸려왔고 신고한 사람은 브렛이었습니다. 그는 루이스가 전날 오후에 집을 떠나 전 남자친구인 존의 집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행방이 묘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존과 루이스는 1988년 여름 재즈 페스티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존은 한때 재즈 가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잡화점을 차려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존이 루이스를 만났을 때 그는 막 이혼한 상태였고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루이스의 집으로 이사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4년 동안 이어졌는데 처음부터 삐걱대고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헤어지고 재결합하기를 반복했었죠. 루이스가 브렛을 만났을 때 존과 완전히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1995년 4월 22일 그날은 존의 딸의 생일이었고 루이스는 존의 딸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생일 파티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존이 살고 있는 퀘벡주 웨이크필드에서 생일 파티에 참석한 후 그곳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브렛은 존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존은 왜 루이스가 생일 파티에 오지 않았냐고 물었죠. 브렛은 즉시 루이스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루이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브렛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브렛은 존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루이스의 친구 브렌다에게 전화를 걸어 존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105번 도로를 따라 루이스의 흔적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브렌다는 짙은 안개를 뚫고 조심스럽게 도로를 따라 수색하기 시작했죠. 수색을 이어나가던 브렌다는 마침내 강변에서 루이스의 노란색 차량을 발견합니다. 뒷좌석에는 루이스의 하룻밤 여행 가방과 존의 딸에게 줄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그녀의 핸드백이 있었는데 현금과 은행카드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기름도 넉넉했지만 루이스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죠. 루이스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따라서 그녀의 실종은 처음부터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브렛도 주요 언론 매체에 출연해 자신의 평생 사랑인 로이스를 찾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렛은 로이스가 실종된 지역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로이스의 실종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를 맡은 로버트 형사는 우선 로이스와 브렛이 함께 살고 있던 로이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로이스의 집은 흠잡을 데 없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로버트는 욕실에 있는 샤워 커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버트 형사는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내색하지 않은 채 브렛에게 로이스가 몇 시에 집을 떠났는지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브렛은 로이스가 오후 1시 15분경 떠났다고 답했죠. 그러면서 브렛은 로이스와 존이 오래전에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존이 일방적으로 로이스에게 매달리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종 전날인 21일 밤, 브렛은 로이스와 함께 영화를 보며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결국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하며 수다를 떨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는 존의 집으로 향했고 존은 브렛의 주장을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날 자신은 길어봐야 로이스와 10분 정도 통화했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존은 로이스에게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절대 매달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은 최근 로이스의 감정이 다시 자신 쪽으로 기운 것 같다면서 자신이 원했다면 재결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존과 브렛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죠. 로버트 형사는 존과 브렛이 로이스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브렛은 입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1978년에 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브렛과 루이스의 만남은 1992년 데이비드의 재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루이스를 포함한 거의 모든 캐나다 대중의 관심을 끌었었죠. 매춘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브렛이 이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1969년 초 당시 16세의 데이비드는 두 친구와 함께 여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세 사람은 서스케처원주에서 며칠 동안 머물고 있었죠. 세 사람이 머무는 동안 20세의 보건대생인 게일이 인근 눈밭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었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고문과 유도신문을 통해 데이비드에게 자백을 끌어냈고 결국 데이비드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항소를 이어갔지만 기각되고 말았죠. 다행히 데이비드의 어머니는 2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아들의 무죄를 위해 계속 싸워왔습니다. 1991년 대법원은 마침내 데이비드의 재심을 승인했습니다. 이때 루이스는 데이비드의 사건을 알게 되었고 사회 정의를 위해 데이비드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루이스는 데이비드의 재심에 참석했고 그때 그녀는 그곳에서 브렛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브렛은 법조인이나 방청객이 아니었고 매춘부를 살해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였습니다. 브렛은 데이비드 측 핵심 증인이었고 브렛은 전 감방 동료 레리가 자신이 게이를 살해한 진범이라고 자랑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루이스의 눈에 브렛의 행동은 매우 용감해 보였죠. 브렛이 증언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호송되자 루이스는 충동적으로 브렛을 쫓아갔습니다. 루이스는 브렛에게 당신의 증언은 정말 용감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브렛은 미소를 지었고 루이스를 훑어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루이스와 브렛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서 브렛은 자신의 비참한 어린 시절을 고백했고 자신이 23살 때 약에 취해 실수로 매춘부를 살해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말했죠. 브렛은 루이스에게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후회 중이며 개과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렛의 이러한 편지들은 루이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루이스는 브렛이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루이스는 그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브렛이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1994년 5월 결국 그녀의 뜻대로 브렛은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말았죠. 루이스는 자신의 노란색 차를 몰고 브렛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브렛은 루이스의 아늑한 집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루이스는 브렛에게 픽업 트럭을 사주기도 했고 브렛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루이스의 가족과 친구들은 브렛이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저 가벼운 범죄나 사기로 투옥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브렛의 매춘부 살해 고백으로 수사관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그러나 수사관들은 성급히 브렛을 용의자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범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편견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련한 수사관들이 볼 때 브렛은 전형적인 살인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스가 사라진 후 브렛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브렛이 진범이라면 루이스가 최대한 늦게 발견되는 것이 그에게 유리한데 그가 바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가 사라진 후부터 브렛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루이스를 애타게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곤 합니다. 경찰과 범죄 전문가들이 브렛의 미세한 표정까지 면밀히 살폈지만 그에게서 어떠한 결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표면적으로 루이스의 실종은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브렛이 루이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브렛은 루이스의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유언장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루이스가 실종된 지 7년이 지나야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최소 7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브렛이 지목한 내리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고 추측했습니다. 데이비드 재심에서 브렛이 범인으로 지목한 내리는 게이를 살해한 혐의로 조사받았는데 증거 부족으로 그는 기소되지 않았고 루이스가 실종되기 직전 그는 풀려났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렛의 증언에 대한 복수로 레리가 루이스를 살해한 것일까요? 경찰은 레리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갔지만 루이스가 실종되던 날 그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브렛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루이스의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된 핸드백에는 은행카드와 현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찰은 강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경찰이 루이스 카드의 인출 기록을 조회해보니 루이스가 실종된 날인 4월 22일 오후 2시 15분 280 캐나다 달러가 인출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했고 화질은 흐릿했지만 돈을 인출한 사람이 브렛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브렛에 따르면 루이스는 오후 1시 15분경 집을 나섰습니다. 약 1시간 후 브렛은 그녀의 카드로 돈을 인출했고 돈을 인출한 그 카드는 루이스의 차에 남아 있었죠. 따라서 경찰은 브렛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루이스의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고 루이스가 사라지기 직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만 캐나다 달러가 출금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빼돌린 사람은 바로 브렛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루이스는 당장 은행으로 향했었고 은행 측은 루이스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재촉했지만 그러나 루이스는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루이스가 이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브렛은 감옥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브렛이 루이스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경찰은 브렛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렛의 어머니는 병원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4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겪었지만 브렛은 어머니의 헌신에 감사하기는커녕 항상 어머니를 원망했었습니다. 또한 브렛은 어렸을 때부터 이웃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파손하고 물건들을 훔치기도 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브렛은 집을 떠났고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끔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죠. 브렛은 2번 결혼했었으며 그의 첫 번째 아내는 산드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드라는 브렛과 다투게 되었고 화해한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브렛이 베개로 산드라의 얼굴에 대고 질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산드라는 기절까지 하고 말았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은 지 1년 후 산드라는 다시 임신하게 되었죠. 어느 날 브렛은 산드라와 1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브렛이 한 트럭과 경주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브렛은 통제력을 잃고 도랑으로 돌진하고 말았죠. 불행히도 이때 산드라는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산드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브렛과 이혼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브렛은 산드라에게 무력을 행사하며 만약 자신을 떠난다면 아들까지 해칠 것이라고 위협했죠. 이때 산드라는 굴복하는 척하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다음 날 브렛이 집을 나서자마자 산드라는 한 살배기 아들을 껴안고 즉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렛은 절도 혐의로 수감되었죠. 1975년 감옥에서 석방된 그는 두 번째 아내인 크리스틴을 만났습니다. 학기가 시작될 무렵 크리스틴은 엘버타 대학 캠퍼스에서 브렛을 만나고 말았죠. 그때 브렛은 크리스틴에게 자신이 의과에 합격했고 졸업한 후 신경과 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크리스틴에게 아파트를 함께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비로 대학에 입학한 크리스틴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브렛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대학 근처 아파트에 살았고, 크리스틴은 브렛의 룸메이트에서 곧 여자친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브렛은 큰 야망을 품고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매일 바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크리스틴은 나중에 브렛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렛은 자신의 부유한 이모가 돌아가셨고 자신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는데 아내와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며 크리스틴에게 청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크리스틴은 승낙했고 두 사람은 친구 집에서 비공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결혼 반지는 크리스틴이 지불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건장한 남성들이 부부의 집에 들어와 가구들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구들은 브렛이 외상으로 구입한 것이었고 당연히 브렛에겐 지불할 돈이 없었습니다. 이때 브렛은 크리스틴에게 전처가 자신을 복수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다 써버렸다고 투덜대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크리스틴은 집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전화한 이유는 집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아 재촉하는 전화였습니다. 운전 중 브렛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때 크리스틴은 브렛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브렛은 크리스틴의 목을 조르며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브렛은 거의 숨이 멎을 뻔한 크리스틴을 풀어주고 엑셀을 힘껏 밟으며 난폭하게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크리스틴은 온 힘을 다해 뒷좌석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느 순간 크리스틴은 차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전방에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친 상태였습니다. 크리스틴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필사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려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후 1년 동안 어머니 집에 숨어있던 크리스틴은 용기를 내어 대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매춘부는 그웬이라는 여성으로 사건 당시 21살이었으며 3살 된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1978년 11월 3일 브렛과 한 여성은 그웬을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브렛은 침대 기둥에 그웬의 손을 묶고 지갑을 뺏은 후 그웬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동행한 여성은 겁에 질려 화장실에 숨어 있었죠. 브렛은 그웬을 살해한 후 그대로 호텔을 떠나버렸습니다. 재판에서 브렛은 자신이 지하세계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고, 또한 몇몇 증인들의 증언도 브렛의 협박과 포섭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매춘부라는 사실과 브렛의 설득력 있는 주장이 결합되어 결국 브렛은 1981년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브렛이 저지른 사기와 위조, 절도 등이 더해져 브렛은 13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는데 로이스의 도움으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이었죠. 수사관들은 로이스가 22일 집을 떠나기 전 브렛과 다툰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루이스는 브렛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했을 것이고 갚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때 루이스는 브렛에게 이별을 통보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든 브렛은 용납할 수 없었고 결국 루이스를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브렛은 루이스를 샤워 커튼으로 감싸고 강변까지 차를 몰고 가면서 중간에 루이스의 은행카드로 돈을 인출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게다가 루이스의 차가 발견된 곳이 존의 집 근처였기 때문에 브렛이 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이제 브렛이 범인이라고 확신했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도 수사관들에게 루이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기소조차 어렵다고 말했죠.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브렛을 감시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루이스의 집 전화도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도청을 이어가던 중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렛은 그 여성을 메리라고 불렀고 브렛과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전 조사 과정에서 메리라는 여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루이스의 집에서 메리라는 여성이 나왔고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경찰서로 데려간 뒤 브렛과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메리는 루이스와 비슷한 나이이며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메리는 스코틀랜드 해변 휴양지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홀로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1990년 메리는 소원해진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캐나다 퀘벡으로 이주했습니다. 루이스가 실종되었을 당시 메리는 사립 탐정이 되려 준비 중이었지만 탐정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나이가 비슷한 루이스를 어떻게든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메리는 충동적으로 브렛에게 전화를 걸었죠. 메리는 브렛에게 루이스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브렛은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고 메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경찰이 메리를 발견했을 때 이미 그녀는 브렛과 2번 만난 상태였습니다. 메리는 수사관에게 TV에서 브렛의 인터뷰를 보고 이번 사건에 관심이 생겨 브렛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메리는 현재 자신이 브렛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며 급히 캐물었고 그러자 메리는 침착하게 몇 가지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우선 메리가 처음 루이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브렛에게 허락받아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그때 여성용 세면도구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몰래 루이스의 옷장을 확인했는데 옷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루이스의 개인 소지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브렛이 루이스의 소지품을 모두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메리는 녹음기를 꺼내 브렛의 허락을 받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후 메리는 녹음 내용을 반복해서 듣다가 브렛의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메리는 브렛에게 루이스의 차가 발견된 것에 대해 질문했고 그때 브렛은 자신이 운전했던 상태 그대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해버렸죠. 메리의 통찰력과 지능은 수사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때 수사관은 메리에게 비밀 요원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메리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메리는 경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브렛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메리에게 도청장치를 주었고 임무의 위험성을 엄숙히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2 사람이 만났을 때 브렛은 자신의 외로움과 무력감을 반복해서 털어놓았고 또한 루이스의 전 남자친구인 존이 범인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스가 존을 매우 두려워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 존이 루이스에게 자주 무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브렛은 존이 용의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메리는 브렛에게 완전히 세뇌당한 척하고 자신도 존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 사람은 존이 루이스의 시신을 어디에 숨겼는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메리는 브렛에게 만약 당신이 범인이라면 어디에 루이스의 시신을 숨기겠냐고 물었습니다. 브렛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존이 루이스의 시신을 자신의 집 근처 숲에 유기한 것 같아요. 이어 메리는 시신은 무겁잖아요. 여기에 대해 브렛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감자 한 포대 옮기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라고 말했고 메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 말은 일리가 있어요.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끼리 존의 집 근처 숲으로 가서 수색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6월 24일 메리와 브렛은 자동차를 몰고 숲으로 향했고 이때 수사관들은 그들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황량한 도로에서 바짝 따라간다면 브렛이 눈치챌 게 뻔했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브렛은 차를 세웠고 메리와 함께 고요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사관들이 서둘러 도착했을 때 이미 브렛과 메리는 사라진 후였죠. 수사관들은 메리가 가지고 있던 도청 장비를 통해 어렴풋이 2 사람의 걷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앞에서 걷고 있는 브렛이 아무것도 찾지 않고 마치 숲속에서 산책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후 브렛은 셔츠를 벗고 땀을 닦아낸 후 고개를 돌려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색을 위해 여기 오지 않았다면 당신과 저는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었을 거예요. 브렛이 한 걸음씩 메리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 순간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이 수사관들은 두 사람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어 결국 헬기까지 동원해 메리를 찾아 나선 것이었죠. 당시 수사관들은 메리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렛은 공중에 떠 있는 헬기를 보고 메리에게 경찰과 공조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메리는 순간 놀라고 말았지만 이어 침착하게 핸드백을 땅에 던지고 두 팔을 들어 올려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제 몸을 수색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청 장비는 핸드백에 들어 있었죠. 브렛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메리의 몸을 살펴보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자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조용히 브렛의 뒤를 따라갔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후 브렛의 행동은 매우 조심스러워졌고 메리와 만남에서 그는 더 이상 시신을 찾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리와 수사관들은 다음 작전을 상의하게 됩니다. 로이스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상태였고 실종 후 그녀의 재산은 즉시 동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브렛은 로이스의 재산에 접근할 수 없었죠. 수사관들은 은행으로 향했고 은행 직원에게 협조를 부탁한 뒤 브렛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브렛에게 전화를 걸었죠. 은행 직원은 브렛에게 로이스의 유언장대로 로이스의 재산은 브렛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로이스의 시신이 발견되어야 로이스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했죠. 이렇게 브렛에게 미끼를 던졌고 은행 직원의 거짓 소식을 접한 브렛은 즉시 메리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1995년 7월 6일 오전 두 사람은 약속대로 로이스의 시신을 찾기 위해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 브렛은 처음과 다른 장소에 차를 멈춰 세웠고 그곳은 로이스의 차가 발견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브렛은 메리를 데리고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죠. 이번에 브렛은 매우 빠르게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렛이 멈춰 섰는데 그곳에서 메리는 솔잎으로 뒤덮인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브렛은 무서운 눈빛으로 메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메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제 브렛이 목격자인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때 메리는 생존 본능으로 두 손으로 브렛의 얼굴을 감싸며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브렛의 눈빛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이때 메리는 자신이 살았다고 느꼈습니다. 브렛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로이스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자랑스럽게 신고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브렛이 체포된 후 형사는 그에게 메리의 정체를 알렸죠. 그리고 형사는 브렛에게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여자에게 농락당한 기분이 어때? 로이스의 유해는 큰 소나무 아래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일부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사라진 유해가 짐승들에 의해 옮겨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재판은 1997년 가을에 시작되어 반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브렛의 두 전처인 산드라와 크리스틴을 포함한 90명 이상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브렛이 루이스에게 보낸 사과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편지를 통해 브렛이 루이스를 모욕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폭행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브렛은 25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엘버타에서 발생한 두 건의 미해결 살인 사건이 브렛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려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브렛은 형을 선고받은 지 약 2달 만에 C형 감염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1997년 23년 동안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던 데이비드는 DNA 발전으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고 역시 DNA 발전으로 레리가 진범으로 밝혀졌습니다. 레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종결 후 메리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당국으로부터 4,600캐나다 달러를 받았지만 그녀가 겪은 위험에 비하면 분명 미미한 보상이었습니다. 이후 메리는 자신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갔고 최근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설로 출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